자, 우리 이번 강은 개념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 개념업서라는 말 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 실생활에서는 저 개념 있는 친구야. 저 친구는 진짜 개념 있어. 저 사람은 진짜 개념 없어. 맞잖아요. 그죠?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어떤 개념을 가지고서 공인회계사가, 이거는 뭐냐면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한다고 그랬죠. 지난 강에서. 그러면 회계감사를 할 때 어떤 개념을 갖고서 회계감사를 할 것이냐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이해 가능성입니다. 이해 가능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자,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우리가 이해 가능성으로 두고요. 기본 가정에는 회계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 가정, 그러니까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이 회사가 계속해서 기업을 영위할 수 있느냐, 즉 존속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존속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이 회사가 만약에 내가 판단을 했을 때 1년, 2년밖에 못 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계속기업의 가정에, 그죠? 벗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적정 의견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회계 감사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 가능한 정보냐? 그래, 맞다. 이해 가능한 정보네? 그러면 또 어떤 기본 가정이 있느냐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계속기업의 가정입니다. 이 회사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본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기업 실체의 가정입니다. 기업 실체의 가정이죠. 기업을 하나의 실체로 보겠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업 실체 가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기업 실체의 가정. 그래서 소유주와는 독립적인 존재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장도 우리는 개인 이름으로 만들지만 회사는 회사 이름의 통장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기업 실체의 가정이고, 세 번째, 기간별 보고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단 말이죠.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1년 초과가 안 돼요. 그래서 최대 기간이 1년이죠. 또는 6개월 또는 1년 또는 3개월 단위로 보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회계의 기본 가정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기업의 가정, 그 다음에 기업 실체의 가정,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 있다. 자, 이 회계 정보에는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되냐면, 회계 정보에는 양적인 정보보다는 질적인 정보가 있어야 돼요. 질적인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질적인 정보에는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되느냐? 두 가지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 적합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목적 적합성, 그리고 신뢰성 있는 정보가 있어야 돼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라는 정보에는, 즉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정말 1년 동안의 내용이 함축돼서 나온 거니까는 양적인 정보가 아니라 질적인 정보란 말이죠. 이 질적인 정보에는 회계 정보 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정보와 또 믿음이 가는 신뢰성 있는 정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뭐가 있냐면 예측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예측가치, 그 다음에 피드백가치라는 게 있고요. 피드백가치, 그 다음에 적시성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적시성.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라는 게 있어요. 정보를 받아온 사람이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회사가 미래에도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점점 이 회사 순이익이 떨어지고 매출액도 떨어지는 거니까 이 회사 위험한데, 그런 예측 가능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피드백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확인해서 수정하게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피드백 가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확인 또는 수정을 하게끔 해주는 가치. 내가 저 회사의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 거야. 그러면 회사에서 계속적인 정보를 제공해줘서 맞아, 내가 예상하고 있는 게 맞지? 이렇게 확인하거나, 내가 예상하고 있던 거랑 틀린데 수정하거나, 확인 또는 수정을 가능하게 하는 피드백 가치. 원하는 때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적시성입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또는 반기마다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 이게 적시성입니다.
목적 적합성을 구성하는 요소 세 가지였어요. 예측 가치,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피드백 가치, 그리고 또 적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신뢰성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표현의 충실성. 첫 번째,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절한 표현을 써야 되겠죠? 적절한 표현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하는데 재무상태표에 여러분들 차량 운반구가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한 표현인지 아니면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차량 운반구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근데 가치가 떨어졌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이거는 뭐냐면 가치가 떨어진 걸 갖다가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말을 씁니다. 300만 원 가치가 떨어져서 현재 차값은 700만 원이다. 현재 차값은 700만 원이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게 더 믿음이 가죠? 당연히 2번이겠죠. 신뢰성 있는 정보죠, 이게. 표현의 충실성. 이렇게 적절하게 잘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우리가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중립성. 중립성.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검증 가능한 정보. 검증 가능성이란 말 써요. 차량 운반구가 1,000만 원 있는데 진짜로는 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검증 가능한 정보만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질적 특성으로는 뭐가 있냐면 기타 질적 특성으로는 비교 가능성. 전년도와 얘는 뭐냐면 전기와 단기. 그러니까 전년도와 올해가 비교 가능하게끔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올해와 작년과 올해가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와 회사가 비교 가능해야 되겠죠. 회사와 회사가 비교 가능해줘야 돼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비교,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비교, 맞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라는 것은 작년과 올해가 비교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와 회사가 비교 가능하게끔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중요성이라는 게 있어요. 중요성.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뭐 소모품과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하는 것보다는 소모품 B로 중요성이 떨어지니까 소모품 B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조금 더 낫겠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기타 질적 특성이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기타 질적 특성에는 비교 가능성과 중요성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우고서 이건 표현의 충실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표현의 충실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쭉 내려가서 제약 요인으로는 제약 요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회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계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회계라고 그랬잖아요. 회계의 뜻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제공해 줄 때 효익과 비용 간에 있어서 효익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거기에 비해서 효익,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너무 작다라고 하면 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목의 개념체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이해 가능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회계 정보를 제공해 줄 때는 이 세 가지 가정, 계속기업의 가정, 우리 회사는 계속해서 존속할 것이다 라는 가정, 우리 회사는 소유주와는 독립적이다라는 가정, 기업 실체 가정, 우리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한다.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는 가정. 이게 기본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그리고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으로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한 정보는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피드백은 확인 또는 수정해 주는 거고요. 우리가 반기마다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는 이유가 적시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현의 중실성 아까 설명해드렸죠. 중립성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 입맛에 우리 회사 입장만 생각해서 정보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계산해도 1 더하기 1은 2잖아요. 내가 계산해도 2, 저 사람이 계산해도 2, 이것도 하나의 검증 가능성이 되는 거고요. 기타 질적 특성으로는 전기와 단기가 비교 가능하게끔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와 회사가 비교 가능하게끔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해줘야 된다. 비교 가능성이고요.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이렇게 자산 처리하기보다는 비용 처리를 해라.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약 요인으로는 이제 비용보다 효익이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는 뭐냐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참고로 자, 우리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참고입니다. 뭐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기본 가정을, 얘네는 기본 가정을, 첫 번째 기본 가정을 뭘로 두느냐면은 계속기업으로 봐요. 계속기업. 기본 가정을 계속기업 하나만 봅니다. 얘네는 기본 가정이 계속기업, 기업실체, 기간별 보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IFRS에서는 기본 가정을 계속기업으로 다 본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질적 특성에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질적 특성에 근본적 질적 특성이 있어요. 질적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보강적 질적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본적 질적 특성에 뭐가 있냐면 목적적 합성과 충실한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는 목적 적합성과 적합성 그리고 충실한 표현이 있습니다. 충실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회계의 기본 가정은 무엇이 있니? 이렇게 나와요. 한국채택국제 회계 기준에 의한 기본 가정은 뭐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기업 회계 기준에서 회계 질적 특성에는 뭐가 있니?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고요. 한국채택국제 회계 기준의 질적 특성으로는 뭐가 있니?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또 어떤 시험에서는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뭐 이렇게도 또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 있다. 목적 적합성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목적 적합성에는 세 가지 예측 가치라는 게 있고요. 예측 가치 똑같아요. 그쵸? 피드백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성이 이쪽으로 쑥 올라옵니다. 중요성 이렇게 요 세 가지를 갖다 우리가 목적 적합성이다 라는 말을 써요. 여기랑 틀리죠, 그쵸? 자,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는 뭐가 있냐면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는 비교 가능성이라는 게 있고요.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검증 가능성, 그리고 이해 가능성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적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의 구성과 그 다음에 일반기업 회계 기준의 구성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근데 시험 문제는 또 한 문제 정도씩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거 또는 뭐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거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참고로 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우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우면서 자, 일반기업 회계 기준 먼저. 일반기업 회계 기준의 회계 기본 전제 조건은 이해 가능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라. 기본 가정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계속기업, 기업실체, 기간별 보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IFRS에서는 기본 가정을 계속기업을 두고 있다. 자, 일반기업 회계 기준의 질적 특성에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다고 그랬죠.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고요. 목적 적합성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신뢰성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IFRS에서는 질적 특성이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근본적 질적 특성만 암기를 하세요. 그럼 나머지가 보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 질적 특성에는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이게 표현의 충실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중요성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그리고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서 이제 기타 질적 특성으로 비교 가능성과
중요성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또는 뭐 IFRS에 의한 뭐 그렇게 조건들이 주어지니까 조건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재무제표 구성 요소에 지난 강에서 자산부채 자본이 있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재무상태표 구성 요소에 자산, 부채, 자본이 있었습니다. 그죠? 재무상태표 구성 요소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있었는데 여기에 금액을 도대체 어떻게 측정을 해서 기록을 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금액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역사적 원가라는 것이 있고요. 역사적 원가, 즉 취득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 즉 취득원가라는 게 있고요. 즉, 이 자산부채 자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무상태표에 그죠? 현금은 말고요. 현금은 그냥 예를 들어서 현금이 10,000원, 그죠? 이거는 그냥 10,000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상품이 10,000원이다. 또는 뭐 단기 매매 증권이 10,000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상품이 10,000원이고 단기 매매 증권이 10,000원이고 원재료부터 쓸까요? 원재료부터 체크하고 똑같이 원재료가 10,000원이에요. 원재료가 10,000원. 단기 매매 증권도 10,000원이다. 단기 매매 증권도 10,000원. 건물이 10,000원이다. 건물도 10,000원입니다. 이렇게 금액이 들어갈 때 이 금액의 측정 요소가 역사적 원가라는 게 있고 현행 원가라는 게 또 있습니다. 현행 원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실현 가능 가치라는 게 있어요. 실현 가능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실현 가능 가치. 그리고 또 현재 가치라는 게 있고요. 현재 가치라는 게 존재합니다. 현재 가치라는 게 존재해요. 이게 도대체 뭐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은 그냥 10,000원이죠. 이거 읽을 때 현금 10,000원, 상품 10,000원, 원재료 10,000원, 단기 매매 증권 10,000원, 건물 10,000원 이렇게 읽는 것도 맞지만 이거보다는 속성을 측정 속성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품은 판매가 목적이죠. 판매가 목적입니다.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실현 가능 가치라는 말을 써요. 실현 가능 가치.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00원이다 라는 말을 써요. 원재료는 파는 게 아니라 사와서 만드는 거죠. 사와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사왔을 때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현행원가라는 말을 써요. 현행원가. 자, 이걸 팔면 얼마 받을 수 있니? 이거는 순실현 가능 가치 또는 실현 가능 가치란 말 쓰는 거고요. 야, 이거 지금 사면 얼마니? 이건 현행원가라고 하는 겁니다. 말의 표현이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니? 순실현 가치 또는 실현 가능 가치. 야, 이거 지금 사오면 얼마니? 이건 현행원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거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금액으로 다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시세 차익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뭘로 다 표시를 하느냐면 공정가액으로 다 표시를 합니다. 공정가액으로 표시를 해줘요. 공정가액. 여기에 뭐 공정가액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금액, 공정가액이라는 말 씁니다. 건물은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과거의 원가, 역사적 원가로 표시를 해줍니다. 역사적 원가로 표시를 해주고요. 이렇게 다 금액의 성격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얘는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얘는 사왔을 때 줄 수 있는 금액이고요. 얘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금액이고요. 얘는 과거에 취득한 금액이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봤을 때 금액이 쭉 쓰여져 있는데 이 금액의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죠.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아니야 사왔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금액, 과거의 옛날의 금액 이렇게 다 성격이 다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구성 요소인 자산부채 자본을 측정하는 요소에는 역사적 원가, 현행원가, 순실현 가능 가치 또는 실현 가능 가치, 현재 가치, 뭐 공정가액 이런 말 써요. 상품의 금액은 상품의 목적은 판매니까는 실현 가능 가치라는 말 쓰는 거고요. 순실현 가능 가치 또는
원재료는 사오는 거니까는 지금 사왔을 때 금액이 얼마니? 현행 원가라는 말 쓰고요. 지금 거래되는 금액이 얼마니? 공정가격이란 말 쓰고요. 과거에 얼마 주고 사갖고 왔니? 역사적 원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역사적 원가. 현재 가치는 이건 나중에 그 사채 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사채 단원에서 현재 가치를 배우니까 그때 가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구성요소에는 손익계산서 구성요소가 그죠? 구성요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수익과 뭐가 있냐면 비용이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이 있다. 자, 그리고 이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기준.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고,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자,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는 첫 번째 1년 기준이 있어요. 1년 기준의 원칙. 1년 기준에 의해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눠지는 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1년 기준의 원칙이란 말 쓰는 겁니다. 유동, 비유동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구분 표시해라. 구분 표시 원칙이 있어요. 구분 표시 원칙은 어떻게 구분하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으로 구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무형자산, 뭐 이런 식으로 구분 표시했죠. 이런 걸 구분 표시 원칙이라는 말을 써요. 자, 잉여금 구분 표시 원칙이 있습니다. 잉여금 구분 표시 원칙이 있는데,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이 있고요. 자본잉여금, 그리고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 표시해라. 자본잉여금이 뭔지, 이익잉여금이 뭔지는 자본단원에서 또 배우게 됩니다. 잉여금 구분 표시 원칙,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유동성 배열법. 유동성 배열법. 유동성 배열법의 뜻은 뭐냐면 현금화가 빠른 속도, 현금화가 빠른 순서로 기록하는 걸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산은 제일 먼저 당좌자산, 그 다음에 재고자산 다음에 투자자산 다음에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 자, 이 순서대로 기록하는 게 유동성 배열법이에요. 부채는 유동부채를 먼저 기록하고요. 유동부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를 기록하는 걸 우리가 유동성 배열법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총액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은 아니죠. 총액주의 원칙은 서로 상계시키지 말아라. 배여금과 차입금 상계시키지 말아라. 이런 걸 총액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결산, 비망 계정 표시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나올 때마다 그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때마다. 자,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1년 기준 구분 표시, 그리고 잉여금 구분 표시, 유동성 배열법, 그리고 총액주의, 미결산, 비망계정 표시 금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는 뭐가 있냐면 발생주의라는 게 있고요. 발생주의, 실현주의라는 게 있어요. 발생주의, 실현주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총액주의가 있습니다. 총액주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상계시키지 말아라. 총액주의. 그리고 구분 계산의 원칙이라는 게 또 있고요. 구분 계산. 그리고 수익, 이게 3번이에요. 3번. 그리고 4번.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휴, 말도 어려워요. 그죠? 이제 우리 회계 시작하는 건데, 이런 기본적인 어쨌든 이론적인 내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조금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 앞으로 수업 나갈 때 좀 편안하다는 얘기죠. 이게 뭔가요? 지금 고민하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은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몰라. 근데 뭘 몰라도 이런 게 있어. 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뒤에 단원 넘어가면서 이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다. 이게 발생주의 원칙이다. 이게 총액주의 원칙이다. 다 그때그때마다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뒤에 이제 단원별로 다 나가면서 이게 공정가액이에요. 이게 역사적 원가고요. 이게 현재 가치고 다 설명이 되니까 지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만 저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우면서 한번 볼게요. 자, 재무상태표 구성요소에 자산부채 자본이 있는데 이 금액을 측정할 때 금액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역사적 원가라는 것도 있다고 그랬고요. 현행 원가, 순실현 가치, 그 다음에 현재 가치, 공정가액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금액이 쭉 가면 금액의 의미가 다 다르다는 얘기. 의미가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사왔을 때 줘야 되는 금액, 현재 거래되는 금액, 과거에 취득했을 때 금액, 의미가 다 다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는 1년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분 표시 원칙, 잉여금 구분 표시 원칙, 유동성 배열법, 그 다음에 총액주의, 미결산 비만 계정 표시금지 원칙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는 발생주의, 실현주의, 총액주의, 구분계산,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 있다. 저런 것도 그냥 있다라는 것만 용어만 한 번씩 들어보고 패스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나와요. 그리고 저런 것들이 뭔지는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다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저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번 강에서 참고로 또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보고 기간 후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고 기간 후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보고 기간 후 사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기가 있어요. 단기 1월 1일부터 이번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여기를 전기라고 합니다. 기초 여기를 기말 다음 연도를 차기라고 합니다. 다음 연도를 차기라고 하고요. 이번 연도에 돈 버는 거 법인세 언제 납부하느냐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납부를 합니다.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납부를 해요. 자, 그러면 요 날짜를 기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보고 기간 종료일이라는 말을 써요. 요 날짜를 보고 기간 종료일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2박 3일로 놀러 갔어요. 그러면은 놀러 갔다 오는 날 모든 걸 다 정산해서 교통비가 얼마다 이건 힘들죠. 놀러 갔다 와서 그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 정산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산이라는 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내용을 가지고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즉 돈을 벌었는지 아니면 손실을 얻었는지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산을 보통 언제 하느냐면 2월에서 그 다음 연도 2월에서 3월경에 3월 요 사이에 결산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결산. 그래서 요 자료를 가지고서 결산을 2월 또는 3월 사이에 결산을 하는데 요 기간 중에 결산하기 전에 요 기간 중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사건을 결산에 반영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뜻하는 겁니다. 12월 31일 이후 보고 기간 후란 말이에요. 보고 기간 후니까는 12월 31일 이후에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사건을 과연 재무상태표에 반영을 할 건지 말 건지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 이걸 우리가 보고 기간 후 사건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조건이 있어요. 이 재무상태표에 반영을 하려면 조건이 반드시 이 12월 31일 현재 존재하였던 사건의 결과가 이때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념 정도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문제 풀 때 그때 또 설명이 될 겁니다. 자, 보고 기간 후 사건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내용을 가지고서
내용을 가지고서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해줄 건데 이 이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사건을 재무상태표에 반영을 해줄 건지 말 건지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보고기간 후 사건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보고기간 후 사건. 그래서 존재하였던 사건의 결과라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 기간 중에 자산이 크게 손상됐어요. 많이 못 쓰게 됐다는 얘기죠. 많이 못 쓰게 됐어요. 또는 자산을 구입을 했어요. 자산을 구입했다든지 또는 자산을 처분했어요. 이런 것들의 금액이 이때 금액이 확정이 됐어요. 이때 금액이 확정이 됐습니다. 또는 뭐 이 자산에 대한 소송이 걸렸다든지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자산에 대한 손상, 구입, 처분, 뭐 소송 이런 것들의 금액이 요 당시에 확정이 되면 반드시 재무상태표에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보고기간 후 사건이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냥 저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문제 풀을 때 또 나오니까 그때 한 번씩 더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딱한 재미없는 재무회계에 대한 개념 체계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강부터 단원별로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부터 단원별로 제가 회계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는 요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하는 요령은 너무 깊게 생각하시면 회계는 너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강 선생이 설명을 해주는 걸 1차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원마다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해서 칠판에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칠판에 설명을 해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해 또는 암기까지 해주시면 더 좋겠죠.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